여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각각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여야 하나씩 한번 공평하게 골라봤습니다. 요즘 뭐 전당원 투표가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주제를 꺼낼지 이제 아시죠?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그 합당 제안을 하고 민주당 내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원에게 묻자. 당원에게 물어서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조차 분열을 좀 더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가 터져나오고 있고, 어제 장동익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을 향한 재신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좋다, 재신임 하자. 대신 전당원 투표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재신임에서 내가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 대신에 재신임을 요구한 쪽도 직을 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국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관련해서 당내에서 원내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 재장들이 저의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거치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전당원 투표 제안 보면서 자신의 재심을 걸었잖아요. 네네. 저는 어떤 게임이 떠올랐어요. 러시안 룰렛. 네, 러시안 룰렛은 네. 이제 총알 한 발 넣고 따라락 돌려가지고 이제 뭐 자기 머리 겨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을 건 게임인데 불확실성이 그 관건이죠.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러시안 룰렛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재신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정면 돌파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할 무렵에 당원이 73만 대 썼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취임 뭐 한 6개월 정도 되는 지금 타이밍에 보니까 6개월 좀 지났죠. 당원이 100만 넘었어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모집한 당원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0만 당원을 대상으로 뭐 전당원 투표를 해도 뭐 투표율이 한 60%만 돼도 60만 당원을 투표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제가 보기에 30만, 40만 정도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이 아니라고 보고, 네네. 그래서 돌파를 더 던졌고, 근데 그 앞에도 조건이 하나 붙었죠. 오늘까지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내당의 위원장들 빼는 것 같고, 네.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인 걸로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오늘 내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요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한 방, 러시안 룰렛 게임 제안 한 방으로 일단 잔불 정리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전에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장 대표가 아주 히든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좀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왜 발끈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주 그러잖아요. 전 장관직을 걸게요. 의원님은 뭘 거시겠어요? 아니 근데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장동혁 대표도 뭘 거시겠어요? 같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공직을 그렇게 쉽게 거느냐. 근데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옛날 무상급식으로 또 시장직을 건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오늘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히든 카드라기보다는 협박 카드다 생각이 네. 들어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의 재신임을 물으라는 요구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기했다고 한다면 원래 하주수한 방식대로 제명시키면 되는 거죠. 당대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물러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당신 같은 경우는 왜 내가 물러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라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얘기 안 하면 내가 나의 직을 거는 것처럼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그 직을 걸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면 그 직을 누가 걸 수 있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볼 때 협박이라는 생각이니까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그리고 공당에서 당대표가 저렇게 제안하진 않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계산에서 당연히 본인이 승리할 거라고 판단하겠죠. 자신감이 있는 조사가 거죠. 다 나와 있어요. 네. 뭐 조사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당원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뭐 내부적으로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연히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투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유사한 상황이 있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소위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한 합당과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하자고 얘기하면 적극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 이 소위 합당을 해야 된다는 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인 국민 또는 자기 지지층들의 일관된 흐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알고 던진 카드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였다. 협박을 붙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점점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논란이 됐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 어길대로 제명을 했고요. 지금 김종혁 전 최고 남았고 뭐 배현진 등등등 이제 당무감사까지 들어가면 친한계에 대한 이 집단 학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당무감사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장동혁 체제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면은 뭐 지금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2년 임기는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실제로 그런 상황과 정치적인 격변이 벌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이거는 법률적인 신임을 받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신임을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속도 조절 이 부분이 좀 들어갔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까지 쳐낸 상황에서 이 지금 당협위원장들까지 흔들어 버리면은 공천권 행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게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당무감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당협위원장 교체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당무감사라는 말 자체는 당협위원장들에게 대단히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협박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양날의 검 나는 쓸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가고 김종혁 최고위원 쳐냈다고 친한계들 너무 반발하지 마라. 나에게는 당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내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그대들의 당신들의 문제 제기도 이쯤에서 멈춰라라고 했던 일종의 절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 쪽을 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와 그리고 뭐 친한계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비장동혁계, 반장동혁계, 뭐 오세훈 서울시장 단체장부터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장동혁의 마이웨이에 대한 대안 카드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저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 보니까 친한계 몇 명 안 되고 비례대표가 대부분이니까 어차피 당을 나가지 못할 거다.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웨이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매우 위태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국 씨의 말대로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극우 파시즘적 정당의 초기적인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 다른 말을 하면 또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 끊길 거야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내부는 오히려 중도적인 인물보다는 뭐 예를 들면 내란 뭐 아니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물을 최고위원회에 앉히거나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다시 깨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앉힌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내부는 매우 극우적인 인물로 채우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당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쳐내는 방식으로 가는 건 당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당을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파시즘 정당이 보여왔던 20세기 초중반의 모습이거든요. 전 그러면 단기적으로야 장동혁 체제가 저희 정화를 통해서 당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좋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단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연장선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내 결집, 정당 내의 입지는 다시 뭐 단식 등을 통해서 확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솔직히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증명하고 있어서 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친한계 등에 대한 대응 이걸 같이 엮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한계는 대응 방안이 없어요. 없다.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비례대표 중심이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에게는 그 일종의 당무감사 카드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숨겨둔다, 그렇죠. 칼집에 넣어둔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네.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 저항은 이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진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민심은 제압이 안 되잖아요. 중원확장으로 지금 장 대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장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 코어 지지층을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3월, 4월이 되고 선거가 임박한 5월이 되면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선거라는 거는 내가 잘해서 되기보다는 상대가 자빠지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가 1대1로 형성이 되고 더더군다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이 돼서 180석의 거여가 탄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단일대화가 되면 야권 지지층과 중도층도 견제 심리가 발동할 거다. 네네. 그런 이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합당은 지금 되는 걸로 보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물론 논란이 있지만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어찌됐건 나중에 개혁신당도 완주하기 명분이 없을 것이다. 보수도 일종의 단일대로론이 또 나올 수밖에 그럴 없고 수밖에 없죠. 1대1 구도 싸움으로 간다면은 어쨌든 장동영이 싫든 좋든 어쨌든 비장도 결국에는 여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고 국민 중도층도 장동영이 좋았고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 저 180석의 거대 여당은 어떻게 우리 견제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일종의 마지막 마지노선의 견제 심리가 작용할 거니까 그 기제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은 최소한 뭐 TK, PK, 그 다음에 강원 일부, 그 다음에 서울 잘하면 서울까지도 사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의 체제는 완전히 당의 장악력도 높이고 선거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무승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도체제 유지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계산대로 될지가 뭐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서울만 사수하면 장동혁 체제는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네. 서울이 가장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말씀하신 선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6월 달까지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할 수도 있겠죠. 뭐 아직까지 합당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80석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그 예를 들면 거대 여당의 뭐 독단 이런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윤석열 재판이 있습니다. 내란 1심 그 재판 결과가 나올 선고가 겁니다. 근데 떨어지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줄줄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나올 때마다 나 모르겠어. 상급심을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선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한폭탄처럼 묻어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렇게 묻어두고 가면서도 그래도 뭐 5월, 6월 되면 견제심리. 저는 이게 국민들의 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견제심리보다 더 큰 폭탄이 남아있다. 이 폭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시한폭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정리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태롭다. 이건 여야 문제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라는 측면에서 좀 위태롭다. 이렇게 이 생각을 말씀은 짚고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에 중요한 선거, 내란 1심 선고가 이제 곧 내려집니다. 네. 논란이 된 재판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특검이 구형은 사형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미 앞서서 누구였죠? 한덕수. 예, 제가 이름을 고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내렸던 것이 12.3은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용어도 아닌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하면서 특검의 구형보다 훨씬 많은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까지 확정이 된다면 방금 지적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서 어떻게든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안고 지방선거로 간다. 이거는 정말 폭탄을 안고 불길 쏘고 뛰어드는 것과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당내 자기 지지 세력은 이것이 오롯한 장동혁 지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딜레마이지 않겠습니까? 딜레마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도 그 생각은 해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중도표가 와야 되는 건 맞아요. 중도가 현실적으로 실제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네네. 이게 결정 유보층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정 유보층이면은 어찌되었건 선거가 임박해서는 이제 어디든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도를 안고 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걸림돌이라는 건 코어 지지층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본인의 지지율이 출렁거리던 시기가 있었죠. 호텔 경제학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저희도 방송 다뤘는데 의외로 이 핵심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안 했어요. 뭐 그럴만 하니까 할 거야. 왜냐하면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게 동의가 이제 암묵적 동의가 작동한 건데 아마 장 대표도 저는 2월 19일 날 명시적으로 절연은 선언하지 않을 걸로 보지만 뒷골은 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장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윤 전 대통령 얘기 물으니까 아니 왜 나는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까? 저는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보는 게 어찌되었건 저는 센 워딩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명시적인 어떤 분절적 요소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다.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강성 지지층은 어쩌면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소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뜨거운 화두입니다. 민주당.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뭐 내란에 비하면 제가 볼 때 합당은 뭐. 아니, 당연히 그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과 이 친한계 갈등에 대비해서 네. 하고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이 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진통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의 뭐 이게,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지금 이게 복잡한 게 너무 많이 지금 꼬여 있어요. 예를 들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 문제가 결합돼 있죠. 그랬을 때 두 당이 합당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게 합당을 하게 되면 좋은 거야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그 당 3조에서 만들었던 문건이 나오면서 그게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아일보 보도했죠. 이게 이제 7쪽짜리던데. 이제 어차피 제안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니까 그건 뭐 사무처가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당대표가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태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 사무처가 당대표한테 반하는 거가 되니까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이제 지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 이게 중계에 나와 있고 근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지방선거 전략도 좀 차이가 나요. 합치는 게 시너지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네.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최고위원들에게조차 이제 20분 전에 통보를 했다. 이제 지금은 옮겼어요. 네. 이 합당이 과연 수도권과 중원, PK 등의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합당 무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얹혀진 것이 지금 이러한 밀약서를 뒷받침할 근거. 그리고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MBS에서 지표를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찬성이 29밖에 안 돼요. 반대가 44. 한 27%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권력투쟁이 정점으로 붙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다시 또 여기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청래 당대표의 의도가 김민석 총리 등판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선의야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게 되고 그럼 자기의 선의를 위해서 밀약을 한 건 아니야 의심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합당을 통해서 더 큰 정당이 되고 지방선거를 이긴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아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초선 만났고 이제 오늘 재선 뭐 중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호소는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훨씬 많이 컸죠. 훨씬 많이 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8월 이후에 전당대회라고 얘기하는 건 당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큰 대의로 모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감대를 사전에 갖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별로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은 논쟁이 아니거든요. 이 논쟁은 재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리고 할 일 되게 많은데 경제 지금 좋은 거 아니거든요. 주가는 좋지만.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저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렇죠. 논란이 답답하죠, 많은 대통령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좀 중재안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재안.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 이외하자. 그럼 아무런 논란 안 되는 거잖아. 지방선거 이외한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선의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재안을 정성래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인데 정청래 대표는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부닥쳐서 누가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을 것인가? 전 둘 다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 아니고. 한쪽이 승리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 누군가 예를 들면 지금 발을 빼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측에게 훨씬 더 저는 당대표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중재안을 수용을 해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좀 난망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서로 내리지 못한다. 그럼요. 그렇게 됐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이제 그 당권 투쟁이 이제 서막이 오른 건데 이번 대표가 2년 후 총선권 공천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지난번에 있었던 비명 행사가 이번에 친명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 붙이시네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되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소통한다는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워딩을 내는 거는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당은 될 거라고는 보지만 이렇게 상처뿐인 합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장도혁 대표가 노린 지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거 이론에 보면은 진보 블록의 가장 왼쪽에 있었던 당이 하나 있었을 때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진보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조국 진당이 그런 지금 위치에 있었는데 조국이 합당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중도 보수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이 있을 때 그랬죠. 그렇죠. 항상 네. 그래서 네. 가장 진보 블록의 정당이 있을 때 민주당이 늘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이번은 다를 수가 있고 또 거의와 견제라는 국민 심리를 발동시킬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선거 전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에서 전략적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릴 수 있을까 이제 등에서 저는 내리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절충안보다도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총선 공천권 논란이 있을 때 그래도 밀어붙였듯 저도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선수들은 다 참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여기서 논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당을 바라보는 입장이 참 그 입법적 뒷받침에 대한 속도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은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바깥의 플레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 씨,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등등 김민석 총리도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로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참전을 했고 다 지금 이제 조국 대표까지 전체가 지금 링 위에 올라온 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청래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김원준 씨는 당 외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해야 돼요. 매번 지금 무슨 논리냐면 2, 3%의 격차로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실제로는 합방의 근거 그거예요. 그렇죠. 둘이 나오게 되면 2, 3% 정도가 있는데 박빙인 지역에서 2, 3% 차이로 질 수 있다. 뭐 심각하게는 한 표로도 진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증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1+1은 2 이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데가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우리의 합당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제가 보다 중도층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런 거 지금 할 때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당을 제안한 측이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논거를 가지고 설득을 당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설득 과정은 당 내부뿐만 아닌 거죠. 저도 중도층까지도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 싸움은 지리한 싸움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지리한 싸움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누군가 꼭지를 다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 됐어 필요 없어 여기서 사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전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잘못한 파국이죠.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 순간 그래? 이건 제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대로. 그 파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아우, 이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야 그래서 된다는 정청래 생각이 드는데 대표가 좀 한 발 물러서야 된다 이 입장이신 거고. 한 발 물러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점을 뒤로 늦추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이 싸움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런 예를 들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의심은 뭐 처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 정치를 하잖아요. 이게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포딩이 나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의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법 속도권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고 지금 이게 저 당의 내전이 자꾸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SNS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순기능을 작동시켜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쪽 이쪽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원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이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지금 민주당 내 갈등 상황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대통령과 국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되고 확산될까봐 걱정인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는. 여도야도 집안 싸움 좀 그만하고 좀 국정을 봤으면 합니다. 아니요, 집안 싸움도 좋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